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전sek입니다. 이 제 배경에 목련꽃이 활짝 피어있는 월드컵 공원인 풍경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다녀온 대전 그리고 여의도에도 벚꽃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올해도 4분의 1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속았던 뉴스가 있습니다. 만우절인데 말입니다. 설악산 울산 바위가 굴러떨어졌다는 뉴스였는데 알고 보니 만우절 농담이었습니다. 함께 TV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짜뉴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런 가짜뉴스에 활짝 놀랐을까요? 뭔가 사건을 기다리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조금 개민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뒤지면서 뭔가 사건을 기다리고 있죠. 누군가가 UFO를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해저 10,000km 정도에 있는 30만 년 전의 과학 문명의 증거를 찾았다는 뉴스.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한밤중에 심장마비를 죽었다는 뉴스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는 절대 나오지 않죠.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는 사건은 한마디로 공상입니다. 울산 바위가 굴러떨어졌다는 것 역시 그런 공상일 텐데 왜 나는 잠시이지만 그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었을까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추측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죠. 요즘 여론조사대로라면 보수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신뢰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다뤘더군요. 국내 기준으로 응답률 10%로 공표된 여론조사는 국제 기준으로 응답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여야 정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만 응답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이 득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인 민주당보다 야당인 통합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걸 단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로 덮을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그 답은 사흘 전인 3월 30일 신문에 있었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 프레임을 좀 걸고 있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증거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감염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이 정도의 안정도 대중은 무척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안정을 지켜보면서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뉴스는 곧장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하루 종일 TV는 그런 외신을 보도를 하고 있죠. 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솔직히 과거 YS나 DJ같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직 정치적 경험이 일천해서인지 대중을 목표 지점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투수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처음 김종인 위원장 이름이 거론됐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만큼 이슈를 만들 줄 아는 분은 지금 야당에 없습니다. 그분은 왜 80 노구에도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섰을까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정강정책 연설을 했더군요. 그 속에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나이가 8이다. 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해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무슨 자리에 더 욕심이 있겠나.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나섰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도왔다. 1년여 만에 떠났지만 큰 후회가 남았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며 괜한 일을 했다는 마음에 국민에 미안했다. 국민에 미안했다는 마음은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 김 위원장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 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암울한 전망은 여전합니다. 어제 국민일보가 권역별 판세를 실었더군요.
시리즈물 첫 번째입니다. 서울 49개 지역구 분석기사인데요. 통합당이 스스로 꼽은 우세 지역은 불과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남 갑을병, 그리고 서초 갑을, 그리고 송파 갑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강북에서 이겼던 지역인 중구 성동을과 강북 갑, 도봉을도 이번 선거에서 모두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통합당 스스로 경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보다 강력한 양당 구도는 작년 가을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던 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정당은 현재 여론조사로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도입니다. 민생당도 우리공화당도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당선자 배출 예상 정당은 진보 좌파 세 곳이고 보수 우파는 한 곳, 그리고 중도는 국민의당 한 곳입니다. 결국 진보 좌파의 과반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니, 그게 큰 보탬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당은 오히려 더 강한 친문 친조국을 내세우는 열린민주당의 약진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세운 7명 중에 당선자는 3명 정도에 그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더욱더 강성 좌파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겠죠. 열린민주당으로 쏠린 시세를 뺏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그 재원으로 주식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1%를 매년 환수한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 사건에 특검을 추진한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방해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특검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건 민주당이 나중에 해명한 대로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은 절대 아닙니다. 열린민주당조차 이 공약을 공격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북한을 이웃 국가라고 한 마지막 10번째 공약을 두고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2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시민당의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은 헌법 위반이고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게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제출한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어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또 작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같지 않은 실수지만 파장은 아주 컸습니다. 아니, 엄격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은 정치판에서는 실수로 들리는 겁니다. 황 대표가 오전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주빈의 N번방 가입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했던 답변이 그만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호기심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검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당장 N번방은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놀란 황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결국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로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강력한 처벌만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 N번방 가해자와 참여자에게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면 말이 바뀐 겁니까? 지금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N번방 사건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습니다. 만약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곳에 들락거린 자들이 한 명이라도 드러난다면 그건 그 정당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치명상이 될 수 있죠. 자, 야당은 이렇게 절름절름거리는데 어쨌든 어제도 여당의 호재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SMA
스마라고 하죠. 이 스마가 극적인 타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3월 17일부터 19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스마 7차 회의 뒤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해서 잠정 타결에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트럼프가 지금 5조 원을 요구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최근 4조 원대로 미국이 조금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결된 안은 작년 방위비 분담금인 1조 원에서 한 10% 정도 인상한 안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는군요. 아직 자세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의 효력은 5년이라고 합니다. 당장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 사태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합의를 보도하면서 지난번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가 합의의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 전에 또 한 번 여당이 득점한 겁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이후로 미국 측의 움직임이 있었고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겁니다. 감염병 진단 키트 긴급 수입이 필요해진 트럼프가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하는군요. 어찌됐든 방위비 분담금 타결은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뉴스도 여당의 호재로 작용할 걸 생각하니 참 심정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 구로울에서는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로 했죠. 인천 서울에서는 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무소속 이행숙 두 보수 후보 간에 역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남에선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뛰어든 이현재 후보가 통합당 이창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윤상현 후보와 통합당 안상수 후보가 나선 인천 미추홀을과 홍윤식, 최명희, 권성동 후보가 난립을 하고 있는 강릉, 그리고 정진석, 김건태 후보로 보수 후보가 갈린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도 단일화 방안이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하는군요. 문제는 투표용지 인쇄 시한이죠. 그게 바로 6일입니다. 그래서 6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 희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당사자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부는 없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TV 프로그램 촬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창밖은 완연한 봄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